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보통 인체의 세포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형태의 일정 크기로 자라나는 것에 반해서 DNA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암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한 1000개를 만드는데 한 3개는 불량품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불량품을 없애주는 걸 매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못 치우고 계속 쌓아둔다면 이 불량품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하지만 DNA에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에서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매일 생기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면역체계의 통제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종양으로 발전하는데 이를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하죠. 이 암이 계속해서 분열하다가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뻗어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리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커지는 악성종양에 의해서 다른 장기들과 혈관들이 막히고 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세포는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해서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거고요. 근육에서 또 포도당을 뺏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 근육량도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암은 무조건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체중과 근육량이 감소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흔한 게 당뇨일 때도 이럴 수가 있지만 암일 때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2위인 심장질환과 3위인 뇌혈관 질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암 발병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암 발병률의 순위가 다른데요. 남성은 가장 높은 순으로 위암, 폐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 전립선암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갑상선암이 1위에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그 원인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유전을 큰 이유로 보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가족력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거나 요드라는 성분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방암이 높은 확률로 발병이 되는데 빠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오래 노출되었다는 뜻이니까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라는 거죠. 현재도 두려움의 대상이긴 하나 과거에는 암 자체를 불치병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진이라는 것이 생겨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요즘 오히려 암이 발견될 때까지 검사를 하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언제 어떤 암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따라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암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으로 하는 거고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를 많이 써서 생기는 40세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간암도 마찬가지로 만 40세 이상 남녀, 특히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간견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암의 70%는 B형 간염 바이러스, 10%는 C형 간염 바이러스랑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고, 본인이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전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간암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기준이고요. 분변 자멸 검사로 대장암 검사를 일단 먼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변을 통해서 나오는 피는 위출혈된 게 변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로는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나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즉시 떼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검사와 치료가 같이 되는 검사는 역시 내시경 검사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대장 내시경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면, 아주 깨끗하다면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한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습니다.
저설량은 뭐 선량하다가 아니고 방사선 양이 낮다라고 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는 걸 미리 좀 알고 싶으면 단순 엑스레이로는 어렵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발견할 정도면 굉장히 늦게 발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거고요. 만 54세가 기준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흡연하는 사람들 어떤 조건을 본다면 그 흡연에 의한 암이 생기는 것들의 결과들이 나올 시점이 되는 게 나이가 만 54세부터거든요. 그래서 만 54세 이상으로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게 좋고, 이게 CT니까 자주 찍는 건 좋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장암의 같은 경우는 국가 의무 검진 항목에는 복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가 빠져 있어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같은 신장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그리고 신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상의 후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복부에 있는 장기를 보는 건데 등에 가까운 복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혹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로는 초음파를 검사하는 게 맞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여성 생식기암이라고 떠올리는 자궁경부암은 예방 백신이 도입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자궁 내막암이 1위가 됐고 난소암이 3위지만 현재는 곧 2위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인들은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 생식기암에 있어서는 역시 식습관,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40세 이상 불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난소암 유병률은 증가합니다.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64.5%로 다른 암종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난소암을 발견할 정도의 대부분은 3기 이상일 때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도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역시 초음파를 통해서 혹은 없는지, 폐경 이후에 난소가 커져 있는 게 없는지 그걸 꼭 살펴보는 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세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직장암이나 난소암 병력이 있거나 임신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거나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한 경우라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남성 생식기암은 남성의 생식 관련 기관에서 생긴 암으로 전립선암, 고환암, 음경암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전립선을 바로 닿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문을 통한 직장에서 하는 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입니다.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을 우리가 구분할 때 PSA 수치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PSA 수치는 남성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립선암 검사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고환암의 경우는 사춘기 이상의 남성은 매달 고환 자가검진을 시행하면서 음낭이 커졌거나 딱딱한 종물이 만져진다면 영상진단법 및 혈청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이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갑상선암의 경우는 목에서 쉰소리가 난다거나 목소리가 갈라진다거나, 저처럼 말을 많이 해서 갈라지는 경우 말고요, 이유 없이 갈라지거나 혹이 느껴질 정도가 있거나 갑자기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면 권고되는 대로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면 암이 퍼진다던데 수술과 조직 검사가 암을 퍼뜨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수술로 인한 상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조직 재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때 혈관 신생 촉진 물질도 만들어내게 돼 있어서 그 물질들이 암세포를 더 자라도록 촉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아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암이신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희망적인 겁니다. 수술할 덩어리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암의 제일 큰 원칙은 암 덩어리를 제거한다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표적 항암 치료, 방사선, 이건 암에 맞게 다양하게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유방암과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다가 퍼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히 하기도 합니다. 다소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좋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갑상선암은 수술을 늦게 해도 된다던데 보통 갑상선암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은 어떤 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천천히 자라는 암. 그래서 다른 암들은 보통 5년 생존율을 보지만 이 세 암은 10년 생존율을 보는 암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착한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완전 다릅니다. 갑상선도 종류가 있거든요.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면서 진행 정도가 매우 초기인 경우, 크기가 매우 작고 전이가 없으면서 갑상선 한가운데 위치한 경우는 주변 조직 침범 가능성이 낮아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하면서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미분화된 암이거나 역형성암인 경우는 암이 매우 빨리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의의 상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은 무엇입니까? 췌장암과 폐암입니다. 그 장기가 해부학적으로 쉽게 암세포를 바깥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라면 전이가 쉽게 될 수 있겠죠. 유방암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전이가 돼서 숨죽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기일지라도 진단은 2기로 판명되기도 하고요. 유방암도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막걸리가 위암을 억제한다던데? 네, 막걸리 안에 분명히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지겜이라 그러죠. 맑은 물 성분 말고 좀 뻑뻑한 거기에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만드는 전 단계가 스쿠알린인데 이게 항염 작용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먹자고 술을 엄청 먹는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사실 될 수 있으니까 역시 알코올은 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미역을 꼽는데요. 미역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데 매우 뛰어난 음식이고요. 실제 외국 유명 H대학 발표에 따르면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한 결과 72시간 후에 거의 모든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상세포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무기질과 점액성의 다당류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와 함께 악성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지어 전이 과정에서까지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82종의 채소 가운데 항암 효과가 단연 1위를 차지한 고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위로 선정될 만큼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고구마를 매일 먹게 되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와 폐경기 전 여성에서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고구마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음식은 강황, 울금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 울금은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서 치유의 가루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약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강황 울금에 들어있는 주성분 노란색소 커큐민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항염증 작용을 발휘해서 염증에 의한 암화 작용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강황 울금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하루에 일정 양을 소량으로 꾸준히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가끔 카레 정도 먹어가지고서 이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된장입니다. 발효가 아주 잘 된 된장은 항암 효과가 있고 굉장히 좋지만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돼서 오래되어 있으면 또 아플라톡신 같은 발암 물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된장도 어떤 된장이냐가 중요하고, 또 된장은 청국장에 비해서는 나트륨 함량이 많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위암 발생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좋다고 많이 먹는 건 안 좋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 청국장은 소금기도 거의 없고 아주 훌륭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청국장을 먹는 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이 걸리고 난 뒤에 갑자기 음식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 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리는 세월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암세포가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돼서 그때부터는 엄청 빠르게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을 만든 세월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갑자기 내일부터 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해서 싹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방향을 바꾸긴 해야죠. 암이 생기는 원인이 분명히 먹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술, 담배, 또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을 배제를 하고, 또 암을 이겨내는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려면 잘 먹어야 되는 건 맞고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오늘 식품을 소개하지만 일정하게 루틴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나한테 유익한 물질들은 매일 골고루 먹었을 때 나한테 효과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몇 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병기가 몇 기인지 아세요? 4기? 말기? 네, 저는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암에서 가장 좋은 병기는 포기하지 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요즘은 얼마든지 암을 치료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검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한테 꼭 필요한 그 시기에 그 검진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강재입니다. 흔히 암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암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미라에서도 발견될 만큼 암은 끈질기게도 인류를 괴롭혀온 오래된 질병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암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재 의학의 관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역대 27명의 임금님들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종실록을 살펴보면 배꼽 밑에 작은 덩어리가 생겼는데 지난밤부터 조금씩 아프고 빛깔도 조금 붉다. 임금이 본래 이질로 편찮은 데다가 또 부종을 알아 진선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날 밤 이고부터 증후가 더욱 심해졌다. 이런 기록만으로 추정했을 때 성종 임금님은 대장암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꼽 주변에 작은 덩어리라는 것은 종기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당시 조선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12명이나 종기로 사용할 만큼 종기는 흔한 징후였습니다. 그런데 성종 임금의 종기는 암 전이가 되어서 배꼽 주변에 림프절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질이라는 것은 묽은 변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엔 아마 이질이 상당히 흔했던 전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가 대장을 막았기 때문에 배변 습관이 불규칙해지면서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묽은 변이 나온 것을 이질이라고 어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암이란 대체 무엇이고 또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체 속에서 정해진 형태로 정해진 장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 멋대로 자라나는 조직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DNA의 돌연변이가 생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유전자 안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DNA의 변이를 다시 수정해주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과호 수정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정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암에서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통제 기능을 빠져나와서 끝없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한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관을 따라서 먼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증식해서 다시 자라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하죠.
이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변 조직과 순환기를 침범하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암이란 일반적으로 악성 그리고 전이성 특징을 가지는 종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암은 60에서 70%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단순히 큰 결심만 먹는다고 고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후성유전이라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후성유전이란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산모가 임신 중에 입덧으로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태아는 그 영양으로 영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는 체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습관이 아닌 부모님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선조들의 내력과 환경이 배인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암 발병 원인의 70%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그동안 공유해왔던 좋지 않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암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암이 몸속 어디에선가 숨어서 서서히 내 몸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은 없을까요? 한두 개의 유전자가 고장이 일어나서 바로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암으로 발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처음 암세포가 생겨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 특히 B세포 면역계와 T세포 면역계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처단해버립니다. 그런데 면역계의 방어망을 피해서 서서히 증식하고 또 전이가 되어서 암세포가 다른 전기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암의 경우에는 암 자체에서 나오는 통증보다는 암이 증식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주변의 혈관이나 장기를 밀치면서 신경다발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암성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암은 자기가 더 증식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주변으로부터 빨아당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암 환자는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악액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암 자체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뇌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를 견딜해서 식욕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육에서부터 글라이코겐이라는 포도당을 빼내어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들게 돼서 만약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갑작스러운 근육 손실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 치료를 하면 다들 항암제부터 떠오르시죠? 항암제는 개발 역사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1세대 항암제는 복제와 증식이 빠른 암세포를 죽이는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의 모낭세포, 그리고 입안의 점막세포, 장의 점막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처럼 정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탈바꿈하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탈모가 생기게 되고요. 입도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설사를 하면서 탈수에 빠지게 되고 또 백혈과 혈소판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출혈성 경향과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저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거부하시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학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잘 극복해서 백혈구를 빨리 올려주는 백혈구 촉진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효소판을 주입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만 걱정을 하시는 것은 기우일 것 같습니다.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마치 미사일처럼 표적을 향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치료도 사용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 2015년에 혜성처럼 면역항암제라는 파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와 T면역세포 사이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다 지쳐있던 T면역세포가 다시 활기를 찾아서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암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제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 치료제로 모든 항암 치료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자마다 맞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의 환자들은 굳이 전신적인 면역 치료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치료의 순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적의 치료일까 하는 전략적인 치료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종양내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암은 불치병이었고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기도 하고 나머지 3분의 1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증상 완화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 죽음이다 라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또한 70%까지 향상되었고요. 게다가 암은 나라가 보호해주는 병으로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환자는 5%만 내면 되는 그런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을 진단받으면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암은 난치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이 아니라는 말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다 같은 폐암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크기가 작은 세포를 가진 소세포 폐암과 좀 더 크기가 큰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이런 비소세포 폐암은 세포 모양이 평평하게 생긴 경우를 편평상피세포암, 또 모양이 샘물 또는 점액을 분비하는 이러한 샘과 같이 생겼으면 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는 95%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요. 선암과 같은 경우는 기관과는 먼 쪽에서 발생하고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분한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암은 혈액으로 잘 전이하고 조기 진단이 늦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더 무섭게 생각하죠. 폐암은 사실 다른 어떤 암보다 치료의 개발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폐암 중에서는 지난 30년간 치료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암이 존재합니다. 소세포 폐암입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하면 크게 줄어들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 암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항암 치료제를 하더라도 잘 반응하지 않고 빨리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배가 대기 중에 탈 때 나오는 연기에는 대개 한 40개 이상의 발암 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이 흡연자가 입에서 뱉는 연기에 비해서 니코틴이 3 내지 5배, 일산화탄소가 5배 정도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는 흡연자의 집에 하루를 머물면 담배 3개 피를 핀 것과 마찬가지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함께 사는 것의 2배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들은 암의 발견 시기가 늦기 때문에 완치율도 더 낮습니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폐암 사기였다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가능한 한 연기를 들이실 때도 깊이 들이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사 일 중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기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주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목이 자주 쉬고 좀처럼 낫지 않는다. 이 경우는 성대 조절 신경이 암에 의해서 침범됐을 때 성대가 마비되면서 목이 쉽니다. 또 기침할 때 가래나 혈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이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꼭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은
암 덩어리에 의해서 기관지가 일부 막혀졌을 때 숨이 쉬면서 나올 때 나는 저항 때문에 나는 소리거든요. 또 흉통, 두통, 요통, 어깨 결림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머리에 전이가 있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허리뼈에 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 결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목이 심하게 붓는다는 것은 암 덩어리가 머리나 또는 어깨에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면서 얼굴이나 목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몸속의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요. 식욕이 없으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구역질이나 구토 증세가 자주 있고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비뼈에 골절이 있다는 것은 암에 의해서 뼈가 녹기 때문에 골절이 생긴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몇감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에 노출된 기간과 흡연 양을 곱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감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이 높아질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흡연을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흡입하는 방식은 폐암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원래 담배는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구하기가 힘들었죠. 1854년부터 외국에서 대규모의 담배 회사들이 만들어집니다. 담배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고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공중보건성은 폐암과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담배 회사들은 표면적으로 흡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 목적으로 필터 담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흡연을 했던 분들은 금연을 하지 않고 순한 담배라고 생각을 하고 필터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필터를 거치게 되면 담배를 연소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계피량의 연소가스 흡입량이 늘어나서 니코틴, 타, 벤조피렌 같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의 흡수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필터를 거치면서 유해가스의 분자가 잘게 나누어지고 미세해져서 폐나 기관지에 몸속 깊숙이 도달하게 돼서 선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폐 안에는 신경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맞닿을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신경섬유를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말기가 되도록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만 54세에서부터 74세까지의 국민 중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가족 중에 폐암이 발병된 환자가 있는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폐암 검진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단 비중의 90%가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니까 본인 부담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의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저설량 가슴 CT 스캔입니다. 일반적으로 찍는 CT 스캔에 비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도 엑스레이에서 찾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적은 크기의 암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설량 CT를 찍는 정기 검진으로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폐암이라고 해도 환자의 유전학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폐암의 종류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러한 특성을 분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을 하더라도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실제 임상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종류의 암 환자임에도 모두 똑같은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요. 한 예로 소설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으로 유명했던 소설가 최인호 씨가 침샘암으로 투병할 때 제가 진료를 맡았습니다. 우리 최인호 선생님도 이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손톱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새벽에 회진을 돌다 보니 글은 써야 되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골무를 끼워서 하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람 개개인이 가진 유전자, 임상정보, 병리학정보,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태동되게 됩니다. 조직 검사나 피 검사 하나면 몇 시간 안에 그 환자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암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빠른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체의 변이를 모두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폐암 환자 치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 3명 중에 1명은 첫 번째 치료가 마지막 치료였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폐암 환자들이 암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첫 번째 치료를 받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몸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게 해주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 환자에서는 과연 표적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야 할지, 3개 중에 2가지를 병용하는 게 좋을지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폐암으로 수술한 환자도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기보다는 2기, 임기보다는 3기에서 5년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한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할 수 없게 만들까 하는 것이 보조 치료입니다. 보조 치료로서 어떤 치료가 가장 이 환자한테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어떤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 환자가 폐암이 생겼고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한 조직에서 유전체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예방을 하고 설사 폐암이 생기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1년 발표된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췌장암 환자는 전체 우리나라 발생하는 암의 3.1% 정도로 암 중에서는 8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암입니다. 암 완치의 기준으로 삼는 장기 생존 5년 생존율을 보면 췌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2.6% 불과합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겨우 1명을 넘는다는 수준이죠. 암세포가 췌장의 주변을 침범하지 않고 췌장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1기라고 하는데, 이때 5년 생존율은 42.7%입니다. 상대적으로 암이 발생한 췌장 밖의 주위 장기나 림프절을 침범한 국소 췌장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7%로 떨어지고요. 또 안타깝게도 췌장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분으로 원격 전이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은 1.9%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췌장암을 일찍 발견하고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췌장은 대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있는 장기길래 이렇게 무서울까요? 췌장은 15cm 정도의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나 대장 등의 뒷부분에 가로 형태로 여러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고 몸 안쪽에 깊숙이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을 해더라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췌장이란 장기는 하루에 1에서 2리터 많은 양의 췌액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이 소화될 수 있도록 소화 분해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양 상태가 악화가 되고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상장간막 동맥과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간으로 운반해주는 간 문맥 등하고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침습이란 뜻은 원격전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격전이는 암세포가 혈관을 뚫고 또는 림프관을 뚫고 우리 순환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특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새롭게 다시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현상을 원격전이라고 하지만, 침습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삐죽삐죽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죠.
침습 역시 악성 종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췌장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부의 통증입니다. 약 90%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부의 통증이 특이적이지 않다는 데 있죠. 명치나 흉골 아래쪽 공간에서 오목하게 나타나는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꼭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좌우 상하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위암하고 복통의 증상이 조금 다른 점은 후복강, 복부의 뒤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등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뒷부분엔 신경다발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눌러서 낮보다는 밤에 또 하늘을 보고 바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하고 이러한 증상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지다가 점점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고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암이 생긴 위치가 췌장의 해부학적 구조로 머리 부분이냐 몸통 부분이냐 꼬리 부분이냐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서 암이 생기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란 담즙 색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현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또 소변의 색깔도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고 대변이 흰색이나 회색을 띠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대변 색깔이 누런 이유는 담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담즙이 피부에 침착이 되면 피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종양이 췌장의 몸통 부분이나 꼬리 부분에 생기게 되면 췌장의 기능 중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불편감, 소화불량,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췌장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족력도 없는데 당뇨가 생겼다 하면 췌장암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암에 의해서 당뇨가 동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는 당뇨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췌장암을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췌장암 리스크를 종합해 보자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10% 이상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욕 감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효소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죠. 또는 배꼽 주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췌장은 만져지진 않지만 배꼽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되었다는 뜻입니다. 등 쪽으로 뻗치는 복통을 느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췌장의 뒷부분에 있는 신경다발을 자극을 해서 등 쪽에 있는 통증도 느껴지는 것이죠. 또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고 짙은 갈색 소변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없는데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췌장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염증이 일어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음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성 알코올 중독자 경우에는 만성 췌장염을 동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씨앗이 됩니다. 만성 췌장염은 약 70%가 장기간 잦은 음주가 원인인데요.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췌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급성 췌장염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췌장 조직이 녹아나는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음주로 인해서 췌장에 가는 단백질량이 많아지면 점성이 높아져서 끈끈해져 버리는데요. 이때 생긴 덩어리들이 췌관을 막아서 췌장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췌장의 실질 세포들이 섬유질처럼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유화는 약 80-90% 이상이 진행이 돼야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에 걸렸다면 과식을 피하고 고지방식, 고단백식 식단은 피하고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
췌장암은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이죠. 고지방식, 흡연,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 췌장암의 가족력 등이 있다면 췌장을 한번 의심해보고 꼭 정기검진 프로그램에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스캔을 추가해서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췌장이 소화효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